김종배 시선 집중.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종배입니다. 국제 상황을 짚는 GB타임즈 시간인데요. 1부에서는 중동으로 가보겠습니다. 첫 해외 순방길에 오른 레오 14세 교황이 중동의 레바논을 방문했습니다. 현지 청년들의 열렬한 환호를 받았다고 하는데요. 어떤 메시지를 전했을지 살펴보고요. 2부에서는 미국으로 갑니다. 크리스티 돔 미 국토안보부 장관이 기생충들이 넘쳐난다면서 입국 금지 대상국을 확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주 방위군 피격 사건 이후 트럼프 행정부의 반이민 조치가 어디까지 치달을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12월 6일 토요일 김종배의 시선집중 광고 듣고 시작합니다. 평일에 JB타임즈가 있다면 주말엔 글로벌타임즈가 있다. 테마로 알아보는 국제정치 GB타임즈. 네, 세 분과 함께합니다. 다큐엔뉴스 코리아의 김영미 대표 모셨고요.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세종대 글로벌인지학부의 장휘 초빙 교수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서울신문의 송현석 기자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이번 주가 개엄 1년을 맞는 주간이었습니다. 국내에서 참 여러 가지 행사도 있었고 또 여러 가지 목소리도 나왔는데 혹시 해외에서 이걸 좀 조명하는 이런 게 좀 있었습니까? 네, 그동안 계엄 사태 1년 이후에 대한민국이 어느 정도까지 회복이 됐는지에 대해서 조명하는 기사들이 여러 건 나왔고요. 네. 그리고 대부분의 기사들이 상당히 아직까지도 놀라고 있는 그런 뉘앙스가 강했습니다. 놀랐다는 건 민주주의 회복력에? 네, 이렇게 빨리 회복이 될 수 있다고. 그러니까 계엄이 선포된 것도 너무 놀랐는데 그 이후에 대한민국이 얼마나 빠르게 이걸 회복해 갔는지 이 국민력 그리고 민주주의의 어떤 단합력을 보여주는 아주 대표적인 사례로 대한민국을 앞으로는 꼽게 될 것이다. 이런 것에서는 빨리빨리가 참 좋은 거죠. 아, 그렇죠. 네. 네. 이게 사실 저희도 많이 놀랐지만 해외에서도 정말 많이 놀란 부분들이 있었고 지금도 생각해 보면은 계엄이 선포됐을 당시에 국내에 들어와 있던 수많은 그 외국 회사의 관계자들 그리고 그 외교관들 이런 사람들이 다 들어와 있는 상태에서 계엄이 터진 거였기 때문에 그렇죠. 네, 외국도 상당히 놀랄 수밖에 없었거든요. 근데 지금 생각해 보면은 외국도 놀랐을 거고 지금 제 개인적으로는 지금 지난 1년만큼이나 우리 대한민국이 이렇게 자랑스러웠던 적이 또 있었는가라는 생각을 또 많이 했습니다. 우리 김영미 대표는 우크라이나 다녀오셨잖아요. 네네네. 거기서도 알았을 거 아닙니까? 우크라이나 뉴스보다 더 큰 뉴스였다고 그렇게. 전쟁하고 있는 나라에서? 우리가 더 큰 뉴스였다고 그러면서. 그래요? 네. 아무튼 이 회복 과정에 대해서 혹시 얘기 좀 들으신 거 있어요? 일단은 그날 계엄날 당일날 이제 외신 기자들의 그 무용담 이런 게 굉장히 많이 이렇게 회자가 되는데 그 중에 이제 이게 오보 아니냐 체크하는 데만 한참 걸렸다고. 가짜 뉴스 아니냐? 네, 가짜 뉴스, 페이크 뉴스로도 많이 될 수 있으니까 그럴 리가. 라는 게 이제 데스크들이 걱정을 많이 했었다. 그렇게 얘기를 들었고, 사실 우리 그 키이우에 있으면서 만난 외신 기자들 중에는 아시아 쪽에 우리가 보통 기자들의 그 어떤 베이스로 잡고 있는 데가 옛날 태국이나 홍콩, 싱가포르, 일본 이랬거든요. 그렇죠. 근데 다 한국으로 이제 좀 옮기는 분위기다. 이제 지사를. 네, 여기가 훨씬 안전하고 조금 더 뉴스의 가치를 조금 더 세울 수 있고 그런 나라가 아니냐라는 얘기를 사실 옛날에는 무슨 한국에서 무슨 일이 터지면 이제 외신 기자가 도쿄 지사에서 막 날아오고 출발하고 맞아요. 예. 근데 이제는 한국의 외신 기자들이 홍콩에 난리가 나면 홍콩으로 그렇죠. 가는 이런 상황이 된 거예요. 그렇죠. 이제 중국이 개방되기 전에 이제 홍콩 주재 특파원들이 많이 있었고 그랬죠. 해외 학계에서는 민주주의 연구자나 이런 학자들이 혹시 한국 사례도 좀 주목하고 있나요? 주목하죠.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런 위기 회복에 대해서 모범적인 모델이라는 이야기가 많이 나오지만 또 한편으로 잘 이야기 안 되고 있는 거는 이 한국처럼 제도화된 민주주의가 곧 어느 정도 안정되어 있는 국가에서도 자칫하면 이런
민주주의의 후퇴가 일어날 뻔했다. 그러니까 민주주의가 한편으로는 한국 같은 나라에서도 매우 취약함을 보여주는 그렇죠. 하나의 사례로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래서 이제 그런 민주주의가 이렇게 양극화가 심화되고 특정한 이제 민주주의의 어떻게 보면 기본적인 원칙 중에 하나는 자제거든요. 내가 제도적인 그 수단이 있지만 그것들을 최대한 합의와 대화를 통해서 쓰지 않고 자제하는 건데 이런 그 사실은 이 계엄령 선포라든지 아니면 그 이후에 어쨌든 민주주의 회복을 위해서 대통령이 탄핵되고 뭐 여러 가지 조치들이 취해졌지만 이런 것들은 이제 극단적인 법적인 수단을 통해 가지고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이기도 하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 민주주의를 어떻게 제도적인 취약성을 어떻게 보완해야 되는가 하는 이제 질문들도 많이 그렇죠. 나오고 있습니다. 과제이기도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본론으로 좀 들어가 보죠. 레오 14세 교황이 5월에 선출이 됐었죠. 네. 그리고 이제 해외 순방에 나섰는데 한번 그 선출된 직후에 한번 저희가 다룬 기억이 좀 있기는 한데 네. 그래도 좀 다시 한번 어떤 분인지부터 좀 한번 좀 일단 정리를 좀 해볼까요? 네, 레오 14세는 1955년에 미국 시카고에서 태어난 그러니까 첫 미국인 출신의 교황입니다. 그렇죠. 바티칸 입성 2년 만에 교황으로 선출이 됐고 전임 프란치스코 교황의 최측근으로 분류되는 인물입니다. 교황 임명 직후에 첫 연설 때 AI를 언급해서 화제가 됐던 인물이기도 합니다. AI가 인류가 직면한 굉장히 중대한 과제라는 점에서 교회가 적극 개입해야 한다라는 사명감이 있다. 이런 이야기를 했었고 전임 프란치스코 교황의 행보에 비해서 조금 더 자유로운 분위기가 훨씬 더 강한. 자유롭다는 게 무슨 뜻이에요? 예컨대 이제 그 대중하고 만나는 자리에서도 조금 더 대중에게 가까이 다가가고, 그러니까 프란치스코 교황이 누구나 봤을 때 진중하고 아주 어떤 무게가 있는 그런 느낌이었다면 지금 레오 14세 교황이 지난 5월에 선출된 이후에 지금까지 행보들을 봤을 때는 굉장히 약간 장난꾸러기 같은 모습도 있고, 네, 조금 더 이 가까이 신도들에게 다가가는 그런 더 친근한 모습이 많이 보여왔던 점이 특징입니다. 좀 더 대중 친화적이다. 맞습니다. 그래요. 네. 근데 아무튼 첫 해외 순방지로 튀르키예 그리고 레바논을 선택을 했습니다. 어떤 의미라고 해석을 해야 되는 걸까요? 이게 이제 레바논이 지금 이제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이슈에서 레바논도 같이 이렇게 공격을 당하고 이스라엘과 지금 거의 준 전쟁을 하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이곳을 간다는 거는 즉 이제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가자 이슈 여기도 평화를 원한다라는 간접적인 메시지이기도 하고요. 지금 레바논 상황이 너무 초토화되어 있는 상황이거든요. 네. 그런 상황에서 좀 레바논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고자 하는 메시지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레바논 상황이 어떻길래 그러냐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저는 레바논을 취재 다니면서 날이 갈수록 나라가 망하는 걸 보는 것 같아요. 어떤 2016년도에 레바논 정부가 쓰레기를 수거를 못했어요. 그래가지고 베이루트 전신에 쓰레기가 넘치는 걸 한번 보고 나서 야 이거 국가 이 행정이 안 되는구나라고 이렇게 느끼기 시작하면서 한 2019년도부터 경제 위기가 시작되면서 군인들이 한 월급이 그전에는 한 800불 됐어요, 월. 근데 이 코로나 시기 되면서 하루에 그러니까 한 달 120불로 내려갔더라고요. 그래서 밤마다 맨홀 뚜껑이 한 10,000개가 없어졌어요, 거기에. 그래서 군인들이 그 맨홀 뚜껑 가지러 간다고 이런 얘기 들으면서 야, 경제가 심각하구나. 근데 이제 가장 우리한테 충격적이었던 것은 그 베이루트 항구 폭파 사고가 가장 컸죠. 예. 그래서 그걸 기점으로 해서 시민들의 불만과 불안이 거의 극에 달했다라고 볼 수 있죠. 대표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 레바논이 중동 갈등에 있어서 거의 핵심인 국가 중에 하나이다 보니까 이 레오 14세가 분열을 굉장히 혐오하는 이제 교황인데 사실 이전 교황들도 되게 가고 싶어했던 나라 중에 하나가 레바논이었는데 현재 상황이 너무 안 좋아서 못 가다가 이번에 이제 레오 14세가 단행을 한 거죠. 자기는 가겠다고. 레바논이 기독교 신자가 꽤 많이 있는 곳이죠. 반반. 네. 그렇죠. 중동에서는 가장 높은 비율의 그 카톨릭 신자가 있다고 알려져 있는데 그래서 겉으로는 가장 큰 이제 그 이유는 튀르키예와 레바논을 방문한 이유는
종교 내 탄압, 그 통합, 그리고 화합, 그리고 종교 간의 화합 이런 것들이 있었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특히 레바논 같은 경우에는 워낙 지금 힘든 상황이기 때문에 네네. 어떤 그런 희망의 메시지, 평화의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한 것도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그 가서 무슬림 지도자들, 그다음에 동방 정교의 지도자들도 만나고 에르도안도 만나고 그 이제 이런 사람들을 만나면서 그 기자 인터뷰에서 기자들이 물어봤어요. 가서 이제 어떻게 이 사람들과 뭐 협상을 하거나 내용이 있냐라고 했을 때 이게 지금 우리의 가장 중요한 목표는 아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뒤에서 이루어지지만 어쨌든 우리는 이 지역에서 일어나고 있는 갈등에 대해서 가능한 평화적인 해법을 찾고 테이블에 앉아서 대화를 하는 방식으로 제안을 했다. 그리고 그것들이 카톨릭 교회와 함께 계속해서 논의가 될 것이다라는 언급을 했어요. 그래서 그런 점에서 이런 통합과 화합의 메시지가 이번 순방에서 가장 중요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근데 아무튼 뭐 열렬한 환영을 받았다면서요. 네, 이게 레바논에서도 특히 환영을 많이 받았는데 일단은 청년 15,000명이 교황의 연설을 듣기 위해 모였고 또 그 청년들이 막 휘파람도 불고 교황 앞에서 뭐 박수도 보내면서 이제 굉장히 조금 정말 락스타가 온 것처럼 그렇게 환호했다라는 얘기가 나오고요. 그리고 날씨가 굉장히 좋지가 않았대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제 그 차량 행렬에 따라서 사람들이 다 줄을 서서 교황을 보기 위해서 이제 환영하는 그런 모습들이 굉장히 화제가 됐습니다. 그럼 열렬한 환호. 이 배경에 뭐가 깔려있다고 봐야 되는 겁니까 그러면? 사실 그 열렬한 환호가 사실 더 슬픈 뉴스거든요. 그만큼 희망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전 레바논 젊은이들이 저렇게 모여 있는 것도 되게 신기한 게 이전에는 거의 그냥 초토화된 분위기여가지고 그나마 저렇게 뭔가의 희망을 느끼는 모습이 굉장히 지금 이례적인 일인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러냐면 젊은이들이 일자리가 없어요. 그러니까 국민들의 반이 빈곤층인 거예요, 지금 현재. 그러다 보니까 이 젊은이들이 어디선가 자기가 희망을 느낄 루트가 전혀 없다 보니까 레바논에서 제일 인기 있는 거는 무장 세력에 가담하는 게 가장 인기가 많아서 정말 한 집 건너 하나씩 새로운 무장 세력이 생길 정도로 그러니까 그런 상황에서 저렇게 여러 사람이 몰리면 위험해요. 근데도 불구하고 저렇게 모였다는 거는 저거라도 되게 희망을 잡고 싶다는 레바논 젊은이들의 마음 아니었을까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한번 이렇게 방문을 하는 것이 그 희망을 실현시켜 줄 수 있을까요? 그래도 그나마 저거라도 가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는데 전임 이제 프란체스코 교황님은 첫 방문지를 이탈리아 람페두사였었거든요. 당시에 이제 지중해에서 북아프리카 이제 이민자들이 그러니까 수장되고 뭐 이런 상황에서 전 세계에 경각심을 주고자 했었고 그 뒤로 이제 사람들이 많이 관심을 가졌었기 때문에 지금 첫 방문지를 레바논을 선택했다는 건 레바논 사람들한테 굉장히 희망적인 뉴스예요. 그래서 전 세계가 그래도 지금 레바논의 빈곤과 치안이 유지되지 않고 있는 점에 대해서 관심을 갖겠구나라는 희망을 갖게 된 거죠. 그러니까 저도 그 부분이 가장 중점적이라고 봤던 게 사실 교황이 군대를 가진 것도 아니고 경제적인 제재를 가할 수 있는 어떤 물리적인 힘을 가진 것도 아닌 인물인데 왜 이런 교황의 첫 해외 방문지가 그렇게 큰 상징성을 갖느냐. 결과적으로는 이런 뭐 일종의 분쟁 지역이라든지 레바논처럼 지금 경제 상황이나 치안이 좋지 않은 이런 지역들은 꾸준히 좋지 않았지만 국제사회가 언제나 이들에게 100%의 관심을 주지는 않았거든요. 이 무관심 속에서 버텨야 되는 사람들은 더 힘든 거예요. 그런데 교황이 한번 이런 행보를 함으로 인해서 환기를 할 수 있고 또 그 그러니까 현지인들한테는 그 잊혀진 사건이 여전히 현재인 상황에서 교황이 잊혀지지 않도록 그리고 여전히 싸우고 고통받는 사람들이 있다는 걸 알려주는데 굉장히 큰 역할을 이제 하는 거죠. 튀르키예에서는 어떨까요? 튀르키예에서는 이제 동방정교회 수장을 만났어요. 그러니까 사실 이 동방정교회와 로마 교회가 헤어진 지가 거의 1000년이 970 몇 년이 됐는데 세계사 시간에 이제 동로마, 서로마 그리고 사실 튀르키예에서는 그 에르도안 집권 이후 특히 이제 그 동방정교회에 대해서 어느 정도 탄압 같은 게 있어서 사실 그 수가 엄청나게 줄어들고 기존에 있었던 신학교 같은 것도 많이 없어지고 그랬는데 그래서 이제 그
그 만남 자체가 튀르키예에서 그 동방종교회의 그 마론 공동체 뭐 이렇게도 얘기하는데 거기와 만나서 이야기했던 것들이 되게 이제 중요한 것이었고 그리고 이제 그 카톨릭의 입장에서는 우리 또 세계사 시간에 배웠던 니케아 총의회 그래서 공의회 그래서 이제 기독교의 교리를 확정하는 이게 이제 1700주년이 되는데 그래서 원래 프란치스코 교황도 이제 여기에 가서 이 행사를 하고 싶었다고 합니다. 근데 못 하게 됐으니까 이거를 이제 그 이어서 튀르키예에서 이제 이 행사를 하고 그 행사도 중요했겠네요. 예, 그러니까 카톨릭교 입장에서는 아주 크고 의미 있는 회의였습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동방정교라고 하는 게 사실 발원지가 거기잖아요. 예. 근데 새가 많이 줄어 있습니까? 지금 많이 위축돼 있나요? 그러니까 뭐 그리스나 동유럽이나 이런 데는 아직 크지만 그렇죠. 튀르키예 안에서는 지금 거의 소멸 직전. 거의 영맥만 유지하고 있는. 예. 그런데 그래도 이번에 교황이 방문한다고 하셔가지고 그 이전에 멈춰져 있던 문화재 복원이라든지 유물 복원 작업들이 다시 시작이 됐대요. 그래서 그런 또 긍정적인 부분들이 있죠. 알겠습니다. 근데 교황 얘기 나왔으니까 다른 얘기인데 또 한 말씀 하신 게 베네수엘라. 네. 이 문제와 관련해서 한 말씀 하신 게 있다면서요. 네, 이 반분열 메시지를 던진 건데요. 트럼프 행정부한테 베네수엘라 마두로 대통령을 축출하려고 시도하지 말고 대화 방안을 모색하거나 경제 압박을 포함한 다른 수단을 고려하는 게 낫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전곡을 찌른 말이 하나가 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의 베네수엘라 정책이 불분명하다. 그러니까 미국에서 나오는 목소리가 일정 주기로 변한다라고 지적을 하세요. 한마디로 트럼프가 오락가락한다는 뜻이죠. 근데 지금 트럼프 행정부가 이 베네수엘라 마약 밀매 차단을 위해서 군사작전을 강화하겠다라는 의지가 여전히 이제 강한 상태고 트럼프 대통령은 심지어 지금 상황에서 공격을 더 확대하겠다는 의지를 계속 보여주고 있어요. 예. 그래서 마약 밀매선을 미국이 공습한 덕분에 미국 내에서 마약 오남용으로 인한 사망자가 줄었다라고 주장을 해요. 물론 수치는 여전히 공개하지 않습니다. 근데 유엔이 이제 계속 뭐 인권 침해 여지가 있다 이렇게 우려를 해 왔는데도 트럼프 대통령 쪽에서는 강행을 할 의지를 고수하다가 이제 미국도 교황이 이런 이제 공개적인 자리에서 지적을 한 이후에는 베네수엘라 요청을 따라서 뭐 베네수엘라로 가는 이민자 송환 항공편 운항 정도는 승인하겠다라는 어떤 이제 조금 달라진 태도를 보여주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트럼프는 어떻게 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안 그래도 방송 전에도 막 얘기를 했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트럼프가 지금 하고 있는 액션들이 최대 수치라고 보거든요. 여기서 더 나아가기는 좀 힘들 수 있다. 그런데 지금 교황의 움직임이 도움이 되는 게 사실 이런 부분이에요. 예컨대 트럼프라는 인물의 특징상 명분이 없어도 움직일 수 있거든요. 명분이 없어도 베네수엘라를 칠 수는 있어요. 그런데 베네수엘라를 치면 안 되는 분위기인데 지금 그러니까 여론은 좋지 않은데 본인은 이걸 치고 싶단 말이에요. 그러면 멈춰야 되는데 이때는 멈출 명분은 필요하단 말입니다. 가는 거는 명분이 필요 없어도 그런 명분이 이제 이 교황의 메시지나 교황의 행보가 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좀 트럼프를 제동한 도움이 되지 않을까. 지금 미국 대통령인데 미국 교황님이시잖아요. 그러니까 미국 이슈에 아무래도 조금 더 목소리를 낼 수도 있는데 사실 이제 막 싸우러 간다. 때릴 마음은 없는데 싸우러 막 가는데 누가 좀 말려줬으면 좋겠는데 네. 누가 말려줄 거야 했더니 미국을 누가 말리겠어요. 교황 정도 되시니까 말릴 수 있구나라고 생각하거든요. 지금 국내에서도 되게 이게 전쟁의 불법성이라든지 전쟁의 그 근거가 왜냐하면 전쟁을 일으키려면 의회 승인을 받아야 되는데 의회 승인은 없고 의회 승인을 안 받으려고 마약 때문이라 그랬는데 마약 때문이라는 근거도 부족하고 그리고 최근에 또 생존자를 다시 재확인 사살하는 장면이 나왔어요. 그러면서 이거 잘못하면은 전쟁 범죄로 처벌될 수 있다라는 그런 문제 제기가 공화당 쪽에서도 일어나고 있어서 사실 이 문제가 그냥 강행하기만은 쉽지 않은 지금 상황에서 이런 교황의 말이나 이런 것들이 아마 좋은 그 계기가 될 수 있고 정리하면 이런 얘기죠. 그 트럼프의 진보들은 누가 나 좀 말려줘. 그러니까 그렇죠. 교황이 하지 마. 그리고 저희가 2부에 다룰 이민 문제를 새로 이제 그쪽으로 확 나아갈 것 같은 이제 지금 상황입니다. 그래서 교황의 행보 자체는 전 세계인한테 화합과 평화를 어떻게 하면 우리가 지킬 수 있는지 꼭 무력이 아니더라도 이런 식의 종교 지도자들의 이야기를 들어달라는 어떤 그런 알겠습니다. 메시지로 들립니다.
자, 1부는 좀 이렇게 마무리하고요. 다음 주제로 이어가겠습니다. 잠시만요. 때로는 날카롭게, 때로는 삐딱하게, 그러나 매 순간 섬세하게 시선이 필요한 우리 사회 곳곳을 살펴봅니다. 김종배의 시선집중. 네, GB타임즈 세 분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송현석 기자, 장희 교수, 김영미 대표 세 분과 함께하고 있는데요. 이번에는 미국으로 가겠습니다. 조금 전에 장희 교수님이 잠깐 언급을 해주셨는데 반이민 모두가 거의 뭐 지금 이게 거의 모터를 달았다. 이렇게 좀 봐도 될 것 같은데 이제 계기가 피격 사망 사건 주 방위군에 여기서 이제 비롯되는 거잖아요. 그거 좀 먼저 좀 정리 좀 해볼까요? 네, 노 장관이 지난 1일 자신의 X에 올린 글 내용이 나는 우리나라의 살인자, 기생충, 복지정책 중독자가 넘치도록 한 모든 형편없는 국가를 대상으로 전면적인 입국 금지를 건의하고 있다라고 말을 했고요. 그 배경은 말씀하신 것처럼 지난달 26일에 워싱턴 한복판에서 발생한 주 방위군 겨냥한 이 총격 사망 사건입니다. 이 총격 범이 29세 남성 아프가니스탄 난민인데 과거에 아프간에서 CIA와 협력해서 작전을 수행했다가 이제 2021년에 미군이 철수하면서 조력자 자격으로 미국으로 건너온 남성이거든요. 근데 이 노 장관이 총격범이 미국에 온 이후에 급진화했다고 주장을 해요. 근데 그 배경으로 총격범이 거주하던 워싱턴주의 커뮤니티를 지목을 합니다. 처음에는 이게 왜 이렇게 연결이 되지 했었는데 해석을 해보니까 범인이 미국에 입국을 한 이후에 민주당 지지세가 강한 워싱턴주에 정착하면서 이 워싱턴주의 정치적인 환경이나 그의 정책을 도왔던 시민단체 등 때문에 그의 정치적 성향이 극단주의로 돌아서서 이번 사건까지 이어졌다라는 게 크리스티 놈 장관의 주장의 배경인 거죠. 그러니까 형편없는 국가를 언급을 했잖아요. 네. 그게 어느 나라예요? 뭐 형편없는 국가라는 게 베네수엘라, 이란, 그러니까 이란, 예멘, 아프간, 미얀마, 뭐 리비아, 소말리아, 수단, 하이티 이런 부분들이 이민 절차가 완전히 중단된 형편없는 국가들로 지목이 됐고요. 예. 부분 제한된 국가들은 부룬디나 라오스, 뭐 베네수엘라, 시에라리온 뭐 이런 국가들인데 대부분이 이미 전 세계에서 가장 가난하고 불안정한 국가들이고요. 이미 이 사람들의 이민 절차가 중단된 건 물론이고 과거 소구까지 하겠다는 입장이거든요. 이미 이민 절차가 끝난 사람들 것까지도 다 뒤집어 보겠다는 얘기예요. 쫓아내겠다는 거요? 네, 내보내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지금 큰 파장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제일 예민한 나라 지금 아프가니스탄인데 미국이 철수하면서 이주했던 아프가니스탄 사람들을 전부 다 털겠다는 얘기거든요. 헐. 그러면 그 당시에 이제 바이든 정부가 인도주의적인 차원에서 미국과 협력했던 그런 아프가니스탄 시민을 미국으로 데리고 온 거예요. 우리도 그렇게 했죠. 우리도. 근데 그런 사람들이 이제 다 이제 정착을 할 수 있게끔 다 해준 걸 다 지금 회수하겠다는 얘기인데 그럼 이 사람들은 어디로 가느냐. 다시 그러면 탈레반 정부로 가느냐. 거기로 가면 어떻게 되겠어요? 아니 이거 보장이 됩니까? 그게 안 될 거 아니에요. 끝나는 겁니다. 그거는 이제 더 이상 뭐 희망이 아예 없어지는 거예요. 근데 이게 지금 바이든 행정부의 책임으로 지금 계속 노 장관도 그렇고 트럼프도 그렇고 이번 사태나 혹은 불법 이민자가 지금 미국에서 이렇게 막 사건 사고를 벌이는 거에 대한 배경이 원인이 전 정부에 있다라는 얘기를 계속해서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프레임이 딱 두 가지예요. 그러니까 워싱턴주의 민주당 표밭과 그 다음에 이제 앞으로 이민 정책에 어떤 식으로 우리가 대하겠다라는 그 두 가지. 근데 그런 부분들이 사실상 그러니까 민주당을 아예 저격하고 있는 전 정부를 저격하고 있는 거는 당연히 내년에 있을 중간 선거를 위한 과정인 거고요. 지금 그런 전략인 거고 그리고. 그때 그럼 바이든 행정부가 말씀하신 것처럼 인도주의적 차원에서 사람들을 다 지금 싣고 들어왔고 그 과정에서 물론 검증되지 않은 사람들이 있었을 수는 있습니다. 왜냐하면 기억하시겠지만 그 카불 엑소더스가 발생했을 때 사람들이 거기를 벗어나기 위해서 이륙하는 비행기
바퀴 이런 데 매달려서 가다 떨어지고 했거든요. 그 정도로 정말 아수라장인 상황이었고 그런 상황에서 미국 입장에서는 일단 뭐라도 했어야 됐을 겁니다. 왜냐하면 바이든 행정부 당시에는 상황이 이렇게까지 될 거라는 걸 모르고 그때 당시에 미군을 철수를 시켰었기 때문에 바이든도 스스로 그거를 자신의 과오 중에 하나라고 인정하는 부분이거든요. 네. 근데 중요한 건 그거예요. 지금 트럼프 행정부에서는 바이든 행정부가 지나치게 그것도 하지 않고 검증도 하지 않고 받아들여서 그런 거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지만 바이든 시절에 입국은 한 게 맞아요. 그 총격범 같은 경우는. 근데 트럼프 시절에 보호받던 인물인 것도 맞습니다. 왜냐하면 정확히 그 총격범이 2024년 12월에 망명 신청을 했고 트럼프 대통령 취임 3개월 후인 올해 4월에 승인을 받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승인을 준 거는 트럼프 행정부가 맞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서 사실상 트럼프 행정부도 어느 정도 책임이 있다고 봐야 하지만 지금 정치적인 상황으로 봤을 때는 트럼프 행정부도 그리고 공화당도 굉장히 민주당과 전 정권을 이용하는 부분이 강하죠. 그러니까 정리하면 이런 거잖아요. 울고 싶은 자에 뺨 때려줬고 떡봉김에 제사 지내겠다 지금 이건데 그러니까 아무튼 민주당 탓이 먹힐 거라고 보십니까? 교수님이 보시기엔 어떻습니까? 워싱턴주 시민이셨으니까. 네. 이게 그러니까 물론 지금 지지자들 사이에서는 이런 강경 발언들이 어느 정도 먹히는 걸로 보여요. 그러니까 공화당 지지자들이나 보수적인 사람들한테는 지지가 오르는 반면 근데 또 그 백래시도 되게 강해요. 그래서 그러니까 민주당이나 중도층 같은 경우에는 또 여기에 대해서 반발이 있는데 문제는 지금 이렇게 하는 과정들이 너무 그러니까 대통령 스스로 혐오를 노고라 해서 막 이제 이야기를 한다는 점이거든요. 예를 들면 지난주에 소말리아 이 사람들은 여기 와서 불평만 한다. 자기네 지옥 같은 데서 와가지고 거기서도 불평하고 여기서도 불평하고 자기네 나라 고치려고도 안 하고 다 돌려보내가지고 지네 나라는 고치라고 해야 된다. 그리고 미네소타주에 이제 소말리아 커뮤니티가 있고 거기서 25년 전에 이제 미국 시민권을 얻은 난민이 있어요. 오마르라는 그 사람을 지금 계속 공격하고 있어요. 그래서 쟤는 맨날 히잡 뒤집어 쓰고 다니고 아주 꼴 보기 싫고 맨날 나 욕만 하고 지금 그러면서 지금 소말리아라든지 아프간이라든지 이런 특정한 국가들을 범죄자 쓰레기들 이렇게 이들이 모여 있는 곳 그리고 그들은 우리에게 오면 안 되는 곳 그러면서 우리는 제3세계 국가를 이제 이민을 받지 않겠다고 말을 하는데 도대체 지금 시대에서 그럼 누가 제3세계 국가지? 이거 되게 냉전적인 이야기네. 제3세계 국가는. 그러면서 이미 미국 안에 합법적으로 이민으로 왔던 수많은 소수인종들에 대해서 이렇게 혐오를 이제 조장하면서 자기 이것들을 정치에 이용하려는 그런 부분이 지금 가장 우려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제가 국제 뉴스를 이렇게 보면서도 이제 적응이 안 되는 게 그전하고 달리 이런 장관이라든지 이게 높으신 분들의 막말 토크거든요. 솔직히 안보부 장관 정도의 레벨에서 기생충 뭐 살인자 이런 말들이 저는 사실 소화가 잘 안 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막말 경쟁을 하면서 소말리아를 그렇게 얘기를 하고 물론 이제 그 나라가 지금 뭐 제3세계라고 얘기를 하지만 어쨌든 우리가 봤을 때는 국제적으로 주권을 좀 인정해 줄 수 있는 나라인데 너무 막말을 하니까 소말리아 사람들 입장에서 생각했을 때는 굉장한 불만이 생길 수 있죠. 그래서 이게 가만히 있는 사람도 화가 나서 나중에 잠재적 테러를 저지를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우려되는 부분이에요. 근데 이게 특정 국가 출신 사람들만을 겨냥을 하는 게 아니고 지금 예를 들어서 뉴욕시 이민 판사 8명도 지금 해고를 했다면서요. 네. 뉴욕의 연방 이민 법원이 총 3곳에 있는데 이 중에 한 곳에 이민 판사 8명을 한꺼번에 해고를 했는데요. 이 법원의 소속 판사가 34명인데 4분의 1을 한꺼번에 날려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왜 하필 이 뉴욕인가에 대해서 생각을 해볼 필요도 있어요. 왜냐하면
최근에 맘다니가 뉴욕시장에 당선이 됐고 겉으로는 트럼프 대통령과 맘다니 당선인이 굉장히 유화적인 제스처를 취하긴 했지만 두 사람 모두 지금 상대방을 관찰하는 시기거든요. 근데 트럼프가 당장 내년 11월 중간 선거를 앞두고 이제는 실수하는 스텝이 나오면 안 되는 시즌에 있고 맘다니는 본인이 계획했던 걸 풀어놔야 되는 시기이기 때문에 지금 뉴욕에서 이민 세관 단속국이 마구잡이로 이렇게 이민자들을 폭력적으로 잡아가는 그런 일이 벌어져서는 안 되는 거예요. 맘다니 입장에서는. 그래서 이제 그 트럼프 행정부가 굳이 뉴욕시의 이민 판사들을 해고시킨 거는 어떻게 보면은 이 맘다니의 다음 행보나 이런 것들을 이미 예측하고 이제 들어온 그런 조치라고 보여지고 그리고 이게 이렇게 이민 판사 8명을 한꺼번에 해고해 버리면 무슨 일이 벌어지냐. 결과적으로는 남아있는 사람들의 결과물에 이 피드백에 문제가 생길 수 있는 거거든요. 알아서 잘해 뭐 이 뜻이잖아요. 그렇죠. 업무 공정성에 분명히 영향을 줄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그 뉴욕에서 지난달에 해고됐던 이민 판사 중에 한 명이 법원이 완전히 무너졌다. 그래서 월요일 오후에 대학살처럼 느껴진다라고 이야기를 여기서 할 정도죠. 잠깐 새길로 빠지겠는데 지금 국내에서는 내란 전담 재판부 설치안에 만회했는데 왜 행정부가 지금 뭐 판사 뭐 이거에 그러니까 간섭하냐 상권 분리 위배다 위헌이다 막 이러는데 미국에서는 그냥 판사 그냥 그 막 마음대로 해고하고 막 이럴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게 이민 판사는 그 행정 판사예요. 법무부 산하에 있는 그러니까 공무원인 겁니다. 아 행정부 산하예요 또? 행정부 산하예요. 네, 그래서 판사인데? 공무원에서 네 판사인데 소속이 다른 소속이 달라요. 그래서 판사인데 헌법이 보장해주는 종신직이나 탄핵 보호 대상은 아닌 그런 행정부 소속의 공무원인 거예요. 뭘 판사인데. 복잡해. 그래서 이제 대통령 권한으로 공무원 직위 해제하는 거랑 똑같은 걸로 이제 판사들을 해고를 하는 겁니다. 행정부 소속이다. 네, 그래서 이민 판사를 해고하는 것 자체는 불법이라고 볼 수는 없어요. 그런데 어떻게 해고하느냐에 따라서는 조금 다를 수 있겠죠.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정치적인 이유로 해고가 됐느냐인 거거든요. 네. 근데 행정부 공무원이라고 해도 예를 들어서 이 사람이 특정 정치 성향을 가졌다는 이유로 혹은 판결 성향의 이유로 혹은 난민 인정률이 너무 높은 거 아니냐 이런 이유로 해고가 됐다면 당연히 정치보복으로 소송을 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지금 이번에 해고된 사람들은 어떻게 해고가 됐는지를 봤더니 대부분 다 해고 통보는 이메일로 이루어졌고요. 구체적인 사유가 밖으로 공개가 되지는 않았습니다. 법무부도 그냥 인사 사안이다. 그냥 우리 인사 이제 관련해서 처리하다가 이제 이런 결정을 내린 거다라고 아직 사유를 공개하고 있지 않지만 이 해고된 이민 판사들이 집단 재소할 가능성도 있고요. 뭐 정치 보복이라는 게 인정이 되면 위헌 판결도 나올 수 있는 상황이긴 합니다. 근데 이제 한참 걸릴 거예요. 엄청 그래서 걸리죠. 선거 이후가 될 가능성이 네. 많고 그동안 이제 이민 판사 8명이 당담한 이제 이민 심사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 거 이제 쭉 밀리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지금 뭐 뉴욕시에서 이민 과정들이 굉장히 어려워진 상황이라고 보여지는데 어쨌든 이거는 뭐 선거 때까지 그렇게 되고 이후에 뭐 복직을 하던 뭐 다시 이 사람들이 이제 이 상황이 회복이 되던 그건 이제 그 다음 일인 거죠. 사실 지금 8명을 한꺼번에 잘랐지만 그 전에 이미 전국에 한 600명의 이민 판사가 있는데 뉴욕에서만 한 6명이 먼저 잘렸었고 또 한 90명 정도가 또 그 이전에 이미 잘렸는데 그러니까 이런 대규모 그 해고 조치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 기관 자체가 작동을 못하게 하는 것도 하나의 목표인 것 같아요. 그러겠네요. 예. 예. 그래서 이민심사 자체를 그냥 중단시켜 버린다. 그러니까 뭐 중단까지 아니지만 뭐그 지연시킬 수 업무들이 있는 거죠. 이제 계속 뒤로 밀릴 테니까 그래서 이제 그리고 안에 남아 있는 사람들에게 강력한 압박을 주는 거죠. 똑바로 해라. 알아서 네, 잘해. 알아서 이거죠. 잘하라고. 그렇죠. 근데 아까 제가 떡본 김에 제사 지낸다고 그렇게 표현했는데 결국은 드디어 기회는 찬스다. 이걸 가지고 다른 걸 덮자. 이런 차원도 좀 있는 거 아닌가요? 그래서 그 주방위군 총격 사태 때 그런 이야기들이 그냥 SNS에 돌았는데 초반에 이 사건이 발생했을 때 일부 언론에서는 둘 다 사망했다고 보도를 했거든요. 그런데 트럼프는 사망까지는 아니고 그냥 총격에 대해서 분노하는 메시지를 올렸었고 그때 제가 기사를 쓰면서 SNS를 뒤지다가 그런 글을 하나 봤어요. 트럼프는 이들이 사망했길 바랬을 수 있다. 라는 얘기를 굉장히 가슴 아픈 얘기고 비극적이고 있어서는 안 된 일이지만 그랬을 수 있다. 왜냐하면 트럼프 입장에서는 당시에
지금 관세 정책 때문에 대법원하고 계속 상고 걸려 있는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미국이 이 관세 정책으로 인해서 부자가 될 거라고 큰 소리를 쳤지만 9월, 10월 소비자 물가가 계속 치솟고 있는 게 지금 지표로 나와 있는 상황이었거든요. 네. 좋지 않아요. 좋지 않은 상황인데 지금 그것도 걸려 있는 데다가 앱스타인 파일이 계속 열립니다. 언젠가 터질 것 같은 폭탄이 지금 눈앞에 와 있는 상황에서 울고 싶었는데 뺨을 때려준 거죠. 이거를 절대 트럼프는 놓치지 않을 것이다 라는 예측이 있었고 그게 지금 크리스티 놈 장관의 입을 통해서 실현이 되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아까 그 형편없는 국가들이라고 해서 막 했잖아요. 네. 그러면 그 형편없는 국가로 지목된 그 국가에서는 아무 말 못하고 있습니까? 힘이 약해가지고. 근데 뭐 대부분의 국가들이 사실 뭐 소말리아나 아프간 같은 경우가 이제 정부가 역할을 잘 못하고 있고 예. 그리고 뭐 사실 이민이나 난민의 문제는 그거는 주권의 문제이기 때문에 다른 나라가 뭐 어떤 나라가 뭐 나는 난민을 받지 않아 하는 경우도 사실 많았잖아요. 한국도 사실 보면은 난민 협약 이런 것도 있지 않습니까? 예, 난민 협약이 있는데 다 사실 어기고 있죠. 그러면 뭐 국제사회에서는 뭐 지금 이런 어떤 네. 트럼프 행정부 움직임에 대해서 뭐라 얘기도 못 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 할 겁니다. 왜냐면은 그러니까 난민 인정률은 사실은 그게 주권의 문제로 여겨져서 크게 얘기를 잘 못해요. 근데 여기서 지금 문제가 되는 거는 그 사람들을 받지 않을 뿐만이 아니라 네. 우리가 돌려보내겠다라고 하는 건데 그 부분은 사실은 이런 난민 협약이 되는 데서 가장 심각하게 금지하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난민 인정을 취소해서 돌려보내는 거. 그거는 이제 큰 문제가 되기 때문에 네. 쉽지는 않을 수도 있는데 근데 다른 방법들을 쓸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이민자 단속할 때 초기에 보면 그냥 이 사람들을 잡아다가 제3국에다 내려줘 버리잖아요. 그러니까 본국으로는 이 사람이 돌아가게 되면은 그런 생명의 위협이나 이런 게 있으니까 돌려보내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또 주변국의 이런 이제 허약한 국가들에다가 그냥 다 태워가지고 거기다 실어다 보내거나 이런 다른 방법을 쓸 수 있는 가능성들은 여전히 있을 것 같습니다. 약한 고리를 아마 쓸 거예요. 예컨대 이미 이제 망명 신청이 끝난 이민 신청이 끝난 사람들의 경우에는 과거 기록을 뒤져서 아주 작은 것, 빵 부스러기 같은 정도의 잘못도 이제 그걸 이유로 이제 망명을 취소한다든지 혹은 신청을 거부한다든지.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 그 나라의 어떤 그 헌법에 맞춘 기준이기 때문에 다른 나라거나 나라나 국제사회에서 뭐라고 하기가 좀 어렵거든요. 이제 그런 방식들을 쓸 가능성이 있죠. 근데 그러면 동병상련이라고 미국에 정착한 그 이제 같은 처지의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무슨 공동 대응이라든지 조직적 대응 이런 건 없습니까? 여지가 없습니까? 이제 그런 게 한참 걸려요. 그 시간이 걸리고 그래서 어떤 법적인 조치를 한다 하더라도 대부분이 선거 이유가 될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그런 물론 이제 법치국가에서 법으로 해결할 수 있는 일들을 충분히 하겠지만, 그러니까 쫓겨나는 사람들조차 자기네들 그냥 순순히 쫓겨나겠어요. 그냥 막 벌써 뭐 알아보고 뭐 난리를 치고 자기네 커뮤니티끼리 막 모여서 대책 논의하고 하겠지만은 이게 실효를 그러니까 얼마나 막을 수 있을까? 진짜 갑자기 들이닥쳐가지고 다 끌고 가는 그런 상황에서 이게 과연 막아낼 수 있을까라는 생각들을 하는데 이제 이 입국 금지 국가 선정도 되게 그렇죠. 이상한 게 뭐냐면 기준이 뭐 이렇게 아프가니스탄처럼 와서 테러를 일으킬 수도 있는 나라다라든지 아니면 이 나라 사람들 중에 중대한 실수를 했던 뭐 그런 거라든지 이런 근거가 없이 그냥 나라 이름을 쭉 나열했어요. 그러니까 이것도 기준이 무엇이냐라고 봤을 때 굉장히 헷갈리는 부분들인 거죠. 그래서 입국 금지가 된 나라 중에는 뭐 적도 기니, 뭐 콩고, 뭐 차드 이런 가난하기는 하지만 뭐 테러를 일으키는 나라는 아니거든요. 그리고 또 뭐 부분적 입국 금지 중에서도 뭐 투르크메니스탄, 시에라리온, 토고 다 비슷해요. 그러니까 왜 여기는 부분 입국 금지고 여기는 전면인지에 대한 기준조차도 없는 거죠. 그래서 그냥 말하는 대로 그대로 실현이 되는 이런 상황에서는 굉장히 이게 법치주의 국가에서 맞지 않다라는 게 이제 사람들의 말인 거죠. 그리고 가장 우려되는 거는 난민들을 악마화시킨다는 부분이니까. 그렇죠, 그렇죠. 사실은 난민들은 이제 국제법으로 보호를 받고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 정말로 살 수가 없어서 다른 곳에서 새로운 기회를 찾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보시면서 아시겠지만 대부분은 그 사회에 가급적 정착하고 싶어하고 거기서 문제를 일으키지 않고 조용히 살아가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런데 이제 특정한 어떤 범죄자 하나가 아니라 전체 집단을 이렇게 악마화시키고 그들은 우리랑 같이 살 수 없는 사람으로 매도하는 것 자체가 가장 큰 지금 두려워할 만한 부분인 것 같아요. 사실 한국에도 사실 좀 어느 정도 의미가 있는데 한국이 OECD 국가 중에서 난민 인정률이 일본 다음으로 낮거든요. 짜죠. 예, 많이 그러니까 짜죠. 예. 거의 인정 안 해준다고 보면 돼요. 예, 그러니까 예. 인도적 체류 자격은 주는데 난민 자격 자체는 거의 3%였나? 그러니까 아주 낮은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난민에 대한 특히 이제 미국 정부나 대통령이나 이런 행정부 수반들이 그 장관들이 이런 얘기들 해버리면 이것들을 또 그 반이민 정서를 갖고 있는 사람들은 이것들은 이게 되게 실제로 존재하는 위협인 것처럼 느껴질 수 있고. 아니, 그러니까 국내에서도 이미 그 조짐이 나타나고 있는 게 무슨 뭐 무비자 입국하니까 뭐 중국인들 얘기를 그렇죠. 하면서 뭐 무슨 온갖 뭐 흉측한 범죄 다 저지르면서 뭐 이런 식으로 지금 막. 근데 그게 정확한 데이터 없이 얘기하게 되면 옛날에 예멘 난민 일이 있었잖아요. 그 500명이 와서 얘네들 뭔가 이 사람들이 굉장히 뭔가 불법적이고 뭐 이렇게 범죄를 저지를 것처럼 당시 막 얘기가 돼가지고 뭐 예멘 난민의 찬성과 반대가 팽팽하게 대립했던 시기가 있어요. 근데 그 당시 예멘 난민으로 왔던 그 청년들이 지금 과연 우리 안보에 위협이 되느냐? 아니거든요. 그 오히려 그때 반대 여론도 저는 이해가 갔던 게 이런 우려가 있다라는 것도 분명히 민주주의 국가에서 충분히 의견을 피력할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도 했고 또 그런 부분들이 이제 우리나라의 난민 정책이나 이런 것들도 발전시킬 수도 있겠구나라고 생각은 해요. 근데 예를 들어서 지금 또 그러니까 저 걱정되는 게 아프가니스탄 20대 그 청년이 워싱턴에서 그런 일을 벌였다, 총격 사건을 벌였다라고 해서 한국도 당시에 이제 아프가니스탄 난민이 한 200명 정도 들어왔습니다. 그 중에 한 사람들을 만약에 잠재적인 저기도 테러를 우리 그 서울 시내에서 벌일 수도 있다라고 만약에 누군가 호도를 하게 되면 어떤 사람들은 그럴 수도 있다라고 믿겠지만 아니 왜 가만히 있는 이 사람들한테 그런 프레임을 씌우느냐라고 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 지금 미국의 난민 정책은 전 세계에 미치는 영향들이 굉장히 큰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어떤 그 불안감을 자극을 하는 거잖아요. 네. 그렇죠. 불안감을 자극을 하면 거기서 발생하는 게 뭡니까? 혐오죠. 네. 결국은 귀착하는 것은 그 혐오고. 그러면 이제 어떤 그 뭐 국가 권력은 이제 날게 다는 거죠. 딱 지금 그렇게 가고 있는 거죠. 갈등과 혐오가 부각이 되면 될수록 사실은 민주주의가 가지고 있는 가장 중요한 핵심 부분인 시스템이 무너지는 거라고 보여지거든요. 이 사례가 지난 주말에도 그 뉴욕시에 있는 IC 이민세관 단속국의 그 지하 주차장에서 올라오는 그 길을 시민들이 인간 바리케이트를 치고 막은 일이 있었어요. 근데 그런 식으로 이제 불법 단속하는 하겠다는 그 계획이 공개가 된 이후에 그런 식으로 시스템이 무너지면서 결국 물리적인 충돌이 발생하고 그 물리적인 충돌이 더 많은 갈등과 혐오로 이어지는 아주 악순환인 상황들이 계속 이어질 수밖에 없는. 그래서 갈등과 혐오의 메시지를 가급적이면 줄여야 되는데 그걸 지금 미국 행정부와 대통령이 나서서 하고 있다. 그 민주주의 그 시스템이라는 게 그런 장관이나 대통령은 잠깐 지나가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렇죠. 임시직이나 마찬가지예요. 그렇죠. 근데 그 사람의 말로 인해서 그동안 쌓아왔던 이 시스템이 조금이라도 무너지게 되면 그다음에 회복하는데 또 엄청난 시간이 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민들 입장에서는 잠깐 와서 임시직으로 와 있는 사람들이 이 시스템을 무너뜨리는 것들을 굉장히 경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미국 같은 경우는 국가 권력이 전면에 나섰다라고 하는 점에서 우리하고 차이는 있습니다만 우리 사회에서 사실은 그 씨앗이 자라고 있을 수도 있다. 좀 경계를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면서 오늘 이야기는 좀 모두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분 수고하셨어요. 감사합니다. 네, 오늘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물러가고요. 내일 아침에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